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이 오고 이제 한낮에는 날이 꽤 더워졌네요. 지난 겨울은 그렇게나 춥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을 것 같던 엄동설안도 시간이 지나면 순리대로 얼었던 땅이 녹고 푸른 잎이 피어나고 꽃이 만발한 싱그럽고 화창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이런 계절의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제자리를 찾아간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엄동설험 같았던 제 결혼 생활이 따스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로 빛나는 요즘 날씨처럼 변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칼바람만 맞으며 손끝이 시퍼렇게 얼어붙던 시집살이가 마치 봄이 와서 눈이 녹듯 사라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된 우리 부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거든요. 첫인상은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평범하고 수더분한 인상? 착해 보인다는 것 외에는 그닥 기억이 없네요. 신입생 환영회 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막 대학생이 되어 술 마시고 노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촌스러운 남자 동기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제 옆자리, 밥 먹으러 갈 때도 제 옆자리, 술자리에서도 제 옆자리, 도서관에서도 제 옆자리. 아버지가 정하신 통금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갈 때는 저를 집까지 늘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신랑은 고향이 경기도 외곽이라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데려다 주고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 선배나 친구 자취방에서 겨우 눈만 붙이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돌았어요. 어디에 가나 둘이 붙어 있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고 보니 남편은 키로 훤칠하고 허울에도 멀쩡하고 게다가 과의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도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붙어 다니기만 하고 손도 안 잡는 게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제가 집에 가다가 빽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야, 너 이럴 거야? 어? 왜? 뭐? 너 나 좋아하지? 오. 그럼 사귈 거야 말 거야? 빨리 얘기를 해야지. 소문 다 났는데 왜 이러고 있어? 어?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사귀자고? 어, 응, 좋아. 남들이 들으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할 말은 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남편은 뭐랄까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저와는 상반된 성격이라 서로의 모자란 점을 잘 채워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20대 초반에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신입생 환영회 때 씩씩한 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네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은데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만 다녔답니다. 남자와 사귀게 되고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가족이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유를 준다고나 할까?
이 사람이 어디서 무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죠. 철없던 시절에는 내가 뭘 하나, 어디가 있나, 집에 언제 들어오나, 들들 볶아대는 우리 부모님에 비해 정말 프리하신 분들이라며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표정이 이상했던 건 어쩌면 슬픈 표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양주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장사가 안 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규모도 꽤 있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 나쁜 상황도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이남의 둘째, 형과는 7살 차이의 막덩이였죠. 남들이 들으면 넉넉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고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정말 달랐어요. 문제는 부모님이 무조건 형 말만 믿고 형이 하는 일은 다 좋은 것, 대단한 것, 남편이 하는 일은 다 그저 별 대단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남이 최고, 장남이 기둥, 무조건 장남만 떠받들고 남편은 어디서 뭘 하든 거들떠도 안 보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은 공부도 혼자 하고 밥도 혼자 챙겨 먹으며 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공부도 꽤 잘했지만 동생이 공부 잘해봐야 뭐 하냐며 남들 다 다니던 학원도 보내주질 않아서 그냥 문제집만 겨우 풀거나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다네요. 이게 무슨 50년대냐 하시겠지만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형은 뭐 하냐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형은 공부에 취미도 없고 성적도 별로여서 대학은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이것저것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자기도 부모님처럼 식당을 해보겠다고 일을 벌였어요. 제가 한창 남편과 알콩달콩하던 시절에 그 형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근처에 분점을 개업해서 그걸 운영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면 그 가게라도 잘 운영하면 좋으련만. 부모님 가게 명성을 빌려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 매일 가게 문 닫고 놀러 다니거나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 망해버렸네요. 분점이 그 모양으로 망해버리니 시부모님이 하시던 본점까지 영향이 와서 시부모님 가게까지 손님이 줄어들 정도였죠. 그러고도 그 형이라는 사람은 또 그 근처에 다른 가게를 열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기술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 식당본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길어야 2년, 짧을 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다가 곧 망해버리는 그 과정이 똑같았어요. 나중에는 하도 망해서 형이 하던 가게가 치킨집이었는지 중국집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렇게 망하고 또 망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가게를 여는 형도 대단하고 그걸 또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부모님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 남친이었던 이 사람 뭘 했는 줄 아세요? 형이 하는 가게에 불려가서 일을 했어요. 주말에 남들 다 하는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 주말 내내 일하다가 일요일 저녁, 어떤 때는 월요일 아침에 겨우 올라오기도 했죠. 시험 기간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남들은 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는데 식당 일 바쁘니 빨리 내려와서 도우라는 전화를 받고 쩔쩔대는 모습에 속이 터져나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 방학 때는 말도 마세요. 아주 공짜로 쓰는 일꾼이나 다름없었어요. 방학이 되자마자 그 형이라는 인간은 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놀러 다녔고 남친은 그 가게에서 거의 먹고 자면서 일을 했어요. 남들 다 하는 데이트, 그 흔한 놀이공원도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고 늦은 밤이나 평일 아침에 짬을 내어 달려온
헬스한 남친의 얼굴을 겨우 보고는 밥이나 사 먹여 다시 보내는 게 다였죠.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착실하고 착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네, 우리 남편 착실하고 또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형에게도 한마디도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차별을 받으며 자라기도 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당신들 큰아들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도 둘째 아들 앞에서는 어찌나 기세등등한지. 이런 부모들 밑에서 컸으니 그 형이란 사람도 얼마나 자기 동생을 우습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형에게 매도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쳐두고 이 가족들이 정말 정상이 아니라고 느낀 건 남친이 군대에 갈 때였어요. 입영 통지서가 나오고 저는 울고불고 훈련소에 가는 날 저희 엄마까지 같이 갔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꽤 진득하게 봐서인지 저희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안 왔어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입영 통지서가 나와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들 다 가는 군대 얼른 다녀오면 되는 거지 뭘. 바쁘니 끊어라. 무슨 원수를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옆집 아들이 군대를 가도 저러면 욕먹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다가 우연히 통화를 들은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서야 아,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때 이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했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되나요? 철없던 저는 어디 길에 꽃 하나 없는 그의 처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라도 그 옆에서 그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자 그런 순진하고도 미련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착하고 바보 같은 그는 군대에 있으면서도 휴가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형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거나 어디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어요. 아니, 일을 하는 사람이 급한 약속 때문에 일을 못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저는 그때 거의 반은 포기하고 반은 체념한 상태라 그냥 내버려 두었네요. 말년 휴가가 다가올 때쯤 남자친구의 형이 갑자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9살이나 어린 여자와 말이죠. 저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래도 남자친구의 형이 결혼을 한다니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물론 아주버님과 나중에 형님이 되는 그 두 분, 아니 그 사람들까지 첫인상이 아주 쎄했어요. 결혼식이 열리는 남양주까지 그 먼 길을 새벽부터 일어나 꽃단장에서 갔는데 남친은 인사하랴 손님 맞으랴 축의금 받느라 정신이 없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시부모님은 신경은커녕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꼭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죠.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 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형과 그 아내가 되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네요. 식무대기실로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앉은 새 신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와준 건 고마운다. 아직 그쪽은 결혼할지 말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결혼 사진을 찍혔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곤란한데. 사진은 찍지 말아요. 나중에 결혼 사진 보면서 기분 잡치기는 싫으니까. 이러면서 고개를 팩 돌리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옆에 있던 사진사마저 우리에게 다가오다 얼어붙더군요. 저게 결혼식에 참석하러 와준 남편의 남동생 여자친구에게 할 말인가? 그때 신부 옆에 서 있던 친구 중 누군가가 이러더군요. 야, 그러다가 결혼하면 네 동서 되는 거 아니야? 해봐야 아는 거지. 결혼한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형님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지들끼리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대기실에 나왔습니다. 결혼식 입구에서 시부모들은 싱글벙글 인사를 받고 있고 남편 혼자 축의금 받고 식권을 나눠주느라 정신없더라고요. 동네 단골 손님의 조카까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그들의 안중에는 내 남친이나 나의 존재 따위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네요. 멍하니 남친에게 다가서던 그때 남친의 형이 다가오더니 남친에게 또 이러더군요. 야, 축의금 잘 챙겨라. 한 푼이라도 잘못되면 알아서 해. 알았어요. 걱정 마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가게 가서 문 열어. 우리 신혼여행 가서도 계속 장사에 차질 없게 하고 결혼식 못 온 사람들이 가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한시라도 가게 보면 안 돼? 알았어?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이게 결혼식 당일에 형제간에 오가는 대화가 맞나요? 결혼식이고 뭐고 이 거지 같은 상황이 역겨워진 저는 그 길로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내가 간다고 해도 신경 쓸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날 즈음 그제야 남친에게 걸려오는 전화로 전화기가 불이 나고 남친이 찾아와 매달렸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남친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엮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하던 무시, 나를 쳐다도 보지 않던 그 부모님의 싸늘한 논초리, 자기 동생을 종이라도 부리듯 막대하던 무식한 형, 막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던 경우 없는 그 아내까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봐요. 아니면 결혼을 할 운명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며칠을 내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를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셨어요. 이야기를 대충 들어 알고 계셨던 부모님도 딸을 생각하면 말리고 싶으면서도 나름 진득히 모아왔던 남자친구의 성품을 알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던 거죠. 남의 부모도 저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의 부모님은 형이 신혼여행 갈 동안 가게 일을 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사라져서 일을 못했다고 전화해서 화를 내고 계셨답니다. 초췌한 얼굴로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네 라고만 대답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나갔어요. 남편은 밥은 먹었냐는 우리 엄마의 말에 고개를 저었고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다가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 없으면 죽어요. 자기야, 나 좀 살려줘. 그렇게 꺼이꺼이 우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조차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곳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춥고 외롭게 자란 그 사람이 작은 모닥불이 꺼질까봐 애달프게 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나 할까요. 결국 시간이 흘러 저희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은데 취직 못하면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더니 바로 합격증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취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취직했다고 바람이 나도 피우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세상에 추심 전화였습니다. 네, 빚 갚으라는 전화였죠. 남친을 족쳐봤더니 카드 연체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모자라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연봉도 꽤나 높은 회사이고 평소에 큰돈을 쓰는 것을 못 봐서 사기라도 당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아,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연봉을 받자마자 그때까지는 아는 척도 안 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더랍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여행도 보내드렸고, 아버지 차가 고장이 나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꿔드렸더니 형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형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바꿔주고, 형수도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고 해서 사다 드리고 조카들 선물도 하고, 저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그 집으로 끌고 가 받은 걸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럴 집구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지금 헤어지기에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악 물고 물었어요. 바로 사귀자고 한 그날처럼 말이에요.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진짜 나랑 결혼할 거야?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당장이라도 하자. 언제 하고 싶은데? 너 돈 있어?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살 집 한 칸이라도 구할 수나 있어? 네가 지금 사는 그 월세방에서 나 살게 할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 집 대신 우리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 약속을 해야 결혼할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할게. 나는 무조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저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무조건 싹싹 빌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맹세했죠. 그리고 이 사람 서로 행복해지려면 결혼해야겠어요. 그러니 사람 하나 구제한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저를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뜯어 말려야 하는 결혼이었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정이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에 약하신 분들이었고 20살 때부터 봐온 제 남자친구를 누구보다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모아온 돈을 긁어서 그의 빚을 한 방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카드와 통장을 압수하고 딱 용돈만 받아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갚은 그 빚도 그 사람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갔죠. 그 사람이 진 빚은 아니지만 바보친 같은 행동에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우리가 살 집은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어차피 둘이 헤어질 것 같지도 않고 결혼하게 되면 집은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집 팔자는 지가 꼰다고 하더니 네가 딱 그 꼴이다. 이러면서 혀를 차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우리 친정 식구들 뿐이었어요. 시댁이요?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해야 해서 카드와 통장을 다 압수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어머니들 분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아니,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게 말이 되니?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 돈을 가져가는 게 무슨 도둑심보야? 내 아들이 버는 돈을 왜 네가 관리해? 너 이러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가서 참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른에게 막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 그럼 어머니가 관리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빚이 많아서 통장에 곧 압류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직 자동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러다가는 아버님 차까지 압류당하겠어요. 아주버님도 차 아직 타고 계시죠? 그 값빚 뭐 얼마나 된다 그러니? 월급도 많은데 좀 모아서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차를 압류를 하니 많이 하는 거니? 어쩜 이렇게 돈만 밝히고. 아유, 이러다 우리 아들 딩굴 다 빨아먹겠네. 난 이건 용납 못한다. 절대 안 돼.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신용불량자 될 게 뻔한데. 그럼 회사도 잘리고 뭐 먹고 살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강하게 나갔죠. 그리고 남친에게도 선언했습니다. 다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너랑도 영원히 끝이니 알아서 하라고. 남친은 그 길로 부모님에게 무슨 난리를 쳤는지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 전에 한 발 물러서셨네요. 돈 잘 버는 아들이 이러다 회사에서도 잘린다는 얘기 듣고 이러다가는 돈줄이 끊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게다가 우리 친정에서 살집이며 가전에 가보까지. 남친은 그야말로 몸만 오는 상황이라 이 결혼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뻔뻔하게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몇 번이나 엎으려고 할 때마다 친정엄마가 말리셨어요. 그래도 격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 원래대로 다 맞춰서 챙기는 게 맞아. 해달라는 대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그래야 뒷말도 나오질 않고 너도 당당한 거야. 우리는 착하고 성실한 김서방을 보고 너 보내는 거니까 너네만 앞으로 잘 중심 잡고 살면 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챙겨주신 이불이며 그릇 세트에다가 두 분 한복에 아주버님 내외 양복에 정장 세트, 조카들 옷까지 전부 챙기고 예단 봉투를 받은 그제서야 얼굴을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덕담이랍시고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가 애가 몰라서 걱정이지만 뭐 어쩌겠니? 너 아니면 죽겠다고 저러니. 참, 저렇게 순한 걸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평생 조용하기만 했던 애가. 암튼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니 둘이 열심히 일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둘째는 어차피 장사 미천이란 말도 있지 않니? 너희 형이 잘 되어야 우리 집안도 바로 서고 너희도 잘 되는 거란다. 알겠니? 명심하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아마 다른 여자였다면 진작에 도망가고도 남았겠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엇보다도 제 꽃다운 20대와 30대를 다 바쳤는데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죠. 결혼하고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시댁 식구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하던 가게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고향에서 터를 잡고 가게를 하셨다지만
시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 가게 운영이 힘들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 다른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는 통에 늙은 부부가 하는 가게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은 가게를 형에게 물려주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서기로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때도 맥주집인가 소주방인가를 하다 또 말아먹고 집에서 놀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형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대신 형에게 다달이 용돈을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조카들도 시부모님이 봐주기로 하셨다고 했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서들 잘하면 좋으련만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오래된 가게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집기를 바꿔야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저야 단칼에 잘났지만 낮이고 밤이고 신랑에게 전화해 들들 볶는 눈치라 너무 볶일 때는 가끔 그냥 주기도 했어요. 중간중간 돈을 쥐어주질 않으면 돈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쥐어짜는 것이 시댁 식구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게 돈 요구는 가끔 적당히 줘버리고 사소한 것들은 내 손에서 잘라버리고 그 외 당근과 채찍이라고 아시죠? 돈을 주고 나면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저는 바보같이 그게 나름 현명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맞벌이를 할 때라 우리들 다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입덧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유독 심했던 입덧 때문에 끼니는커녕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 되자 보다 못한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당신 몸도 그렇고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테니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어때?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항상 엄마 있는 집에서 컸으면 좋겠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아이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 저는 아이를 낳고도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는데 막상 몸도 너무 힘들고 남편의 저런 말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따뜻한 집이라는 말을 들으니 내 일이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친정어머니 역시 남편의 생각에 찬성하셨고요. 자신이 최대한 돕겠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엄마가 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나중에 일이 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폭탄이 엉뚱한 곳에서 터지더군요. 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니 너 직장 그만둔다면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그렇게 됐어요. 몸도 안 좋기도 하고 입덧도 심해져서요. 아니, 너는 무슨 입덧을 그렇게 요란하게 하니? 입덧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니? 너 월급이 얼만데 회사를 그만두니? 앞으로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일을 더해도 모자랄 판에 직장을 그만두다니 제정신이니? 그렇게 제 남편의 돈을 물쓰듯 쓰고도 돈을 더 못 받을까봐 임신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막말을 안 바라더군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화도 안 날 경지에 이르렀죠. 그런데 저를 정말 화나게 한 건 그 형님이라는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싸가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분수에 맞지도 않는 정장이며 아주버님 고급 양복에 조카들 비싼 옷까지 요구해대고 자기네 이불에 그릇 세트까지 받아 챙기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댔어요.
동서, 아직 동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 천지야. 우리 성준이만 해도 유치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더 벌어야 할 판에 임신했다고 회사를 그만두다니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성준이도 앞으로 크면서 돈 들어갈 일도 더 많아질 텐데 도련님 혼자 벌어서 어쩌라고 그래. 저도 참지는 않았어요. 형님, 남들이 들으면 성준이가 우리 신랑이 숨겨놓은 애인 줄 알겠어요. 성준이 크면서 들어갈 돈이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두 분 자식인데. 그리고 형님이 잊으셨나 본데 저 형님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경험은 더 길어요.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게요. 세상 물정 모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보다 형님이야말로 성준이 유치원비 괜찮으세요?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요. 형님은 큰아들에게 늘 명품만 입히고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형님네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을 바꾸면 뭘 해요. 불친절하고 맛도 그저 그렇고 가격도 비싸고 아무리 시부모님이 오래 했던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식당인데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게 당연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은 무조건 큰 조카만 싸고 돌았습니다. 큰 조카 밑으로 딸 하나가 있었지만 늘 주눅이 들어있고 시무룩한 모습이 남편 잘할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좋은 건 무조건 오빠 거. 오빠에게 양보하고 오빠 말이 다 맞고 싸움이 나도 무조건 오빠가 옳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큰 조카가 제대로 클 리가 없었죠.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작은 폭군이었네요. 심지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에게 손찌검을 하는데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그만해.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쓰면 안 돼. 제가 동생을 때리던 큰 조카의 손을 잡고 소리치자 당시 7살이던 큰 조카는 오히려 저에게 눈을 부릅뜨더군요. 네가 뭔데 그래. 나 맞을래? 이거 놓으라고. 뭐? 너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너라니? 숙모에게 누가 그러래? 네가 무슨 어른이야? 나 빨리 안 넣으면 죽는다. 엄마, 엄마, 할머니. 큰 조카는 오히려 저에게 아들 바락바락 쓰면서 발버둥을 치더군요. 조카의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달려온 시어머니와 형님은 오빠에게 맞아 울고 있는 작은 조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지 큰 조카의 주먹을 쥐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며 조카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큰 조카를 품에 안은 형님이 제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동서, 우리 집 장남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동서가 뭔데 장남 몸에 손을 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기 우는 형님 딸은 안 보이세요? 애들이 싸우면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성준이가 때려서 딸내미 얼굴에 상처 난 건 안 보이시냐고요. 그제 형님은 힐끗 자기 딸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서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나 본데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코찔리 다르면 어떡해.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가만 안 있어. 그래. 그리고 애들 저까지 상처는 금방 낫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지새넘게 나서서 감히 장남 몸에 손을 대 손을. 아유, 이 팔목 봐라. 뻘개졌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주버님과 남편도 마당에 있다 달려나왔지만
아주버님은 아주 별것 아니라는 듯 자기 딸을 데려가더군요. 아이 얼굴이 온통 생채기 투성이고 겁을 먹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왜 남편이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협박에도 묵묵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였죠. 마치 아기 코끼리의 다리를 묶어 키우면 성인 코끼리가 되어 힘이 세졌는데도 그 부실한 밧줄에 묶여 달아나지도 못하는 것처럼요. 이 큰 조카는 크면 클수록 정말 말썽 그 자체였어요. 가게 일을 한다는 핑계로 형님은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방치하다시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조차 큰 조카를 감당하지 못하셨죠. 큰 조카는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너무 괴롭혀 한 곳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2번이나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렵게 들어간 영어 유치원에서도 거의 쫓겨날 뻔한 걸 형님과 시어머니가 가서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이런 아이가 학교를 간다고 달라지겠어요? 학교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큰 조카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반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물건을 빼앗았고 심지어 손찌검을 하는 일이 잦아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형님이 학교에 불려가거나 회의가 소집되고는 했습니다. 이런 지경이었는데도 형님과 아주버님, 시부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학교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왔다고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잘했어. 그런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 돼. 괜찮아. 기죽지 마. 아유, 우리 장손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 그럼. 온 집안 식구가 그놈의 장난병에 걸렸는지 그 조카만 보면 우리 장남, 우리 장남, 우리 기둥. 조카 이름이 성준이가 아니라 마치 장남인 것만 같았네요. 그 사이에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고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돌이 지날 쯤에는 어찌나 재롱도 잘 피우는지 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통에 아주 귀찮을 지경이었네요. 물론 시댁은 여전히 그놈의 장손 타령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아기를 봐서인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아기를 예뻐하기는 하셨고요. 저는 집안 행사 때 가끔 시댁에 가기는 했지만 절대 큰 조카는 아기 옆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동생에게 한 짓을 본 터라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언젠가 벌어질 일은 꼭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봐요. 때는 아들이 5살 되던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에 맞아 우리는 시댁을 찾았죠. 늘 장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형님은 이번에도 부모님 선물이며 용돈은 전부 저에게 미루더군요.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선물은 뭐 할 거냐. 어머니는 이걸 좋아한다. 아버님은 이걸 준비해라. 난리를 쳐댔어요. 늘 그런 식이었죠. 그래놓고는 마치 자기가 다 준비한 것처럼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마지막에 탁 낚아채서는 온갖 생색을 내려는 게 뻔했습니다. 모임 자리는 늘 형님네 가게였어요. 이제는 거의 장사가 되지도 않아서 가게 망했다는 소문만 무성한 그곳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우습게도 우리가 식사비를 계산합니다. 아주버님은 서비스는커녕
음료수 한 잔값까지 다 받죠. 어쩌면 우리가 먹지도 않은 메뉴까지 더 계산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남편은 말없이 카드를 내미는 게 다니까요. 애초에 자기 가게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셔놓고 자기들도 먹고 마시면서도 그 값을 다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아마 전 벌써 열받아 쓰러졌을 거예요. 그저 눈 딱 감고 1년에 몇 번 호구가 되자 이런 맘으로 살던 나날들이었죠. 그날도 제가 준비해간 갈비와 홍삼을 문 앞에서 낚아채 간 형님은 온갖 생색을 내며 시부모님께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그놈의 큰아들 타령을 하며 좋아하셨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기 가게면서도 직원에게 제일 비싼 메뉴만 가져오라고 시키고 우리가 술을 안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구 술을 시켰어요. 어차피 계산은 우리가 할 거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밥을 안 술 뜬 아이는 제 사촌형을 따라 식당 앞에 딸린 마당으로 놀러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벌러덩 넘어가고 밥 먹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식당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큰 조카가 머리 위로 치켜 올린 손을 붙잡았어요. 큰 조카는 한 손으로 아직 작고 여린 5살짜리 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막 제 아들을 때리려 하던 참이었어요. 저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큰 조카에게 달려간 저는 가까스로 아들이 맞기 직전에 큰 조카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저에게 손이 붙잡힌 조카는 그때처럼 저에게 눈을 부라리더군요.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동생 놓아줘. 아이씨, 제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아, 왜요? 조카는 이번에도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더군요. 저는 조카의 손에서 아들을 떼어내어 품에 안고 조카를 확 밀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러자 등 뒤에서 빽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서? 내가 우리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아들의 상태를 살폈어요. 내 품에 안겨서야 울음을 터뜨린 아이는 목덜미가 뽀얗게져 있었고 손목에도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옷은 온통 흑투성이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죠. 12살이나 먹은 사촌형이 고작 5살짜리 동생을 그것도 어른들이 뻔히 보는 자리에서 괴롭힌 거였습니다. 시어른들이 다가와 난리를 치자 조카는 연기를 해댔습니다. 엄마, 숙모가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어. 너무 아파. 동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아. 야, 너 고소할 거야. 이거 아동학대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건드려? 어디 봐라. 아유, 우리 장손 손목이 이게 뭐니? 너 이거 각오해라. 아유, 어디서 저런 독한 년이 들어와서는.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가만히 그들을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그냥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을 못 찾았다고나 할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그냥 멈해진다더니 제가 딱 그런 경우였네요. 물론 아이를 달래는 것이 가장 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단 1%도 기대하지 않았던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그동안 아무리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말대꾸를 하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에게 아깝거려도 말 한마디 안 보태던 신이 자기 새끼가 울고 있으니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하시죠. 우리 아들 우는 건 안 보이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는 대꾸도 않고 굳어진 얼굴로 조카를 쳐다보았어요. 성진이 너 형이 돼서 힘없고 약한 동생을 때려도 되는 거야?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초등학생이 아직 5살밖에 안 먹은 동생을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 있어? 너 도대체 왜 그래? 남편의 얼굴이 점점 격앙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와 시어머니는 물론 형님까지 굳어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죠.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먼저 와서 시비 걸었다고요. 5살짜리가 시비를 걸면 뭐 얼마나 걸었다고 멱살을 잡어. 너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철썩. 큰 소리가 나더니 남편은 뺨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어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온 아주버님이 제 남편의 뺨을 휘갈긴 거죠. 어디 감히 동생이 형에게 대들어? 해보자는 거야. 동생 주제에 감히 형에게 대들면 맞아도 싼 거야, 이 새끼야. 술을 한 잔 걸친 아주버님은 고래고래 손을 휘둘러가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지 자식 새끼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걸 탓해야지. 어디 우리 집 장손에게 니까지 게 이리나 저래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우리 집 장손보다 못한 존재야. 알어? 어디서 니까지 게 내 자식한테 언섬을 높여? 한 대 더 맞아볼래? 어?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시어머니와 형님이 아주버님을 말렸죠. 큰 조카는 그 와중에도 뒤에서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런 시댁 같지도 않은 시댁, 이 지긋지긋하고 질긴 인연, 낳아준 부모라는 더러운 인연으로 묶인 이 관계, 이 시댁과 이 인간들, 그리고 이 악연을 아주 갈갈이 찢어버리기로요. 저는 멍하니 서서 아주버님의 악다구니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남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대로 한다고 했지? 당장 가서 시동 걸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눈을 껌뻑이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들고 뒤돌아섰습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너 뭐야? 아주버님이 길길이 날뛰려 할 때였어요. 저는 아주버님을 말리는 척하고 있던 형님에게로 다가가 철썩 아주 찰지게 뺨을 오이어붙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격을 당했는지 형님은 그대로 뺨을 맞고 휘청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아주버님도 그대로 얼어붙고 시어머니마저 휘둥그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뺨을 감싸지고 있던 형님이 저에게 몸을 돌리려는 순간 또 한 번 철썩 저는 반대편 뺨도 대차게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네요. 형님은 연달아 뺨을 맞고 놀랐는지 다리가 풀린 듯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버님은 입만 뻐끔뻐끔 저를 쳐다보았고요. 한 대는 애 새끼 제대로 못 가르친 죄, 나머지 한 대는 남편 제대로 단돌이 못한 죄예요. 정신 차려요. 저렇게 애 키우다간 폐가 망신하는 거 몰라요. 우리 애 폭행으로 고소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미쳤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아주버님이 저를 위협하듯 손을 치켜 올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쳐 보세요. 어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손? 장손이 조폭이에요. 10살이나 어린 동생 두드려 패도 되고 삼촌에게 대들어도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까지 아주버님에게 꼼짝도 못하는 어린 동생인 줄 아세요?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 끝낼 테니까. 저는 돌아서며 시어머니에게도 소리쳤죠. 이제 쓸모없는 저희들은 없어져 드릴 테니까 그 장손들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둘째 아들이 장사 미천이요? 지나가던 개가 없겠네요. 이제 호구 노릇 관둘 테니 앞으로는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는 그 길로 차를 타고 그곳에 빠져나왔어요.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신경이 컸던지 한동안 조카 또래의 아이들만 보면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고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네요.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가족은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형님이고 없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니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 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걸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우리 가족이 가장 우선이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를 위해주고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뿐이었어. 그동안은 나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긴 했지만 나도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 나에게 가족은 당신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아들뿐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그제야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원래 조용하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섭다고 했던가요? 언제나 쩔쩔매고 끌려다니던 신 같은 남편은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시댁의 연락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전화를 해도 형님이 용서를 빌거나 큰조카가 억지로 삼손 잘못했다는 전화를 해도 심지어 아주버님이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느꼈는지 시댁은 저에게 연락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갈고 있던 저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리 아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남편 진단서도 다 끊어놨다. 그동안의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생각이다. 이런 협박을 몇 번 해댔더니 무서웠던지 다시는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힘들고 춥고 시렸던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싱그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져서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아이도 시댁에서 눈치 볼 일이 없으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더군요. 장사가 안 되어서 오늘 내일 하던 가게는 결국 망해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문을 열어봤자 적자만 더 쌓이는 꼴이었지만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게를 처분했다고 하네요. 결국 큰 조카가 사고를 친 거였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같은 반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그 상대편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였답니다. 그동안 조카가 친구들 사이에서 워낙 평판이 나빴고 학교에서도 찍힌 상태였기 때문에 큰 조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속상하다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는군요. 결국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시부모님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고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시내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아주버님 부부와 시부모님이 같이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있을 때는 둘이 그렇게나 쿵짝이 잘 맞더니 요즘은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래요. 심지어 가게에 손님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처럼 떠받들던 장손이라더니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과 같이 가게를 하면서 아주 들들 볶이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도내에서도 아주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큰 조카는 요즘 완전 기가 주고 그 어디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쥐죽은 듯 산다고 하네요. 그게 아마 자기 아빠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이유라죠.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우리는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아주 가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는데 신세 한탄이나 좀 들어드리고 그냥 끊어버려요. 용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모든 경두삼의 용돈을 우리가 챙겼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채신 거죠. 그러던지 말던지 한동안 시댁에는 땡전 한 푼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싸고 돌던 장손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요즘 저는 제 인생에 따스한 계절을 맞이했어요. 자상하신 친정부모님과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들, 다정하고 착실한 남편.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살다 보면 어쩌면 다시 가을이나 겨울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따스하고도 싱그러운 계절이 돌아오니까 저는 행복한 이 계절을 더 마음껏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